안녕하세요. 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림프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민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 첫 강의는 이제 림프종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 무엇인가를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번엔 더 쉽게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역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우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어떤 다발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림프종 하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림프종이 혈액암이냐, 백혈병이랑 다른 거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암이 이제 제일 큰 카테고리고요. 혈액이나 골수, 면역계 세포의 과 같은 이런 혈액 생성 조직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림프종 외에도 백혈병과 다발성 골수종이 있습니다. 그럼 백혈병은 뭐냐? 백혈병도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긴 하는데 이제 정의상 골수의 모세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가 급성 백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세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림프구성이다, 골수구성이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급성과 만성은 뭐냐? 그럼 이제 급성은 이제 미성숙 단계에서 병이 됐다는 얘기고 만성은 뭐냐? 그럼 이제 성숙하는 과정, 성숙 단계에서 병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언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언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만성이라는 게 임상 경과가 느리고 뭐 유순하고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정의상 이제 만성이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성숙을 하는 성숙 장애 과정에서 어떤 성숙을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와 같이 림프구개와 골수구개에서 다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림프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면은 림프구의 성숙 과정을 이제 또 그림과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이 만능 세포가 이제 림프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정해지기 시작해서 그 림프구가 될 거라고 정해진 세포가 이제 골수 안에서 항원 노출 없이 이제 성숙을 합니다. 이 성숙 과정에서는 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애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공격 안 하는 애들도 제거를 해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는 이제 림프구로서 뭔가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애들만 골수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교육만 잘 받았잖아요. 근데 실전 경험이 없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각 말초 림프기관에 포진을 해서 이제 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항원을 만나게 되면 이제 특정 항원에 대해서 특정 항체만 이제 딱 공격을 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애들이. T세포가 여기에 필요를 하고 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가 필요를 한데 얘들이 잘 반응을 해서 B세포가 특정 항원을 공격하는 특정 항체를 이제 만드는 세포로 분화하는데 그게 이 플라즈마 셀이라고 보이는 형질 세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적인 쭉 교육 과정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단계 상에서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듯 림프종은 림프구의 성숙 과정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 교육을 받고 있는 중간, 아니면 교육 아주 초기에 골수 안에서 병이 되면 이제 백혈병, 급성으로 가는 거고, 모세포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정의에 부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서 나는 이제 림프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된 애들이 골수에서 나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항원을 만나는 과정상에서 생기는 애들은 이제 림프구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상태에서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CD20이라는 어떤 특정 표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암이 됩니다.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은 아주 끝까지 분화한 형질 세포가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백혈병과 림프종 사이에도 림프종 백혈병 이런 진단명이 붙은 경우를 좀 들으신 환우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병명도 있고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과 림프종 사이에도 말덴슈트롬 거대 글로불 혈증과 같은 어떤 요 사이에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선상 스펙트럼에서 분화하는 과정에서 새는 질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주로 림프절을 침범하지만
모든 장기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는 모든 장기에 가서 적이 침입을 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림프절 외에도 다 침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부 림프절에 애과 림프절, 서해 림프절에 병이 발생하면 만져지니까 바로 내가 이거 뭐 만져지네 하면서 병원을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이제 폐 안이나 이런 복부 내 림프절은 커져 있어도 이게 안 만져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절을 이렇게 침범하는 질환이 모두 다 암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림프종 외에 다른 악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감염 질환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감염들, 이런 감염 질환에서도 림프절이 커질 수 있고,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약물 부작용 이런 데가 있어도 림프절이 커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백신을 맞아도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림프절이 커질 수 있는데, 얘들이 비특이적으로 이상하게 커지는 애들,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딱딱하고 만져도 아프지 않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악성인가? 라고 의심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에 있는 항진이 있을 때도 림프절이 커질 수 있고, 그 외에 악성은 아니지만 림프절이 비대하는 또 이런 질환군들이 있습니다. 캐슬만병이라든가 유육종증과 같은 어떤 질환들, 아주 희귀하지만 우리가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림프종의 세부 아형은 병리 유형에 따라서 8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나 림프종이야 하면은 무슨 림프종인데? 라고 이제 되물어야 될 정도로 병리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제 호치킨 림프종 계열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비호치킨 림프종입니다. 비호치킨 림프종은 비세포 림프종과 NKT 세포 림프종 계열로 나뉘고, 또 고등급과 저등급으로 나뉘는데, 비호치킨의 비세포의 고등급 림프종 중에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이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림프종 써 있기는 하지만 병의 성격, 치료 방법, 예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병리 진단을 해야 우리가 치료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림프종이다 하면은 어떤 림프종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와 예후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후속 강의에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호치킨 림프종도 이제 예후가 더 좋은 유형이 있고, 비세포 림프종도 고등급 림프종이고 저등급 림프종. 저등급 림프종이 제일 흔한 것도 소포성 림프종이지만 그 외에도 변연부, 외투세포, 만성 림프종 백혈병, 림프 형질세포성 림프종과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NKT 세포 계열도 고등급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 그리고 말초 T 세포 림프종,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혈관 면역 모구성 림프종,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들이죠. 그 외에도 저등급 미성숙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비호치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연간 환자 발생률이 약 6,000명 정도 되고, 이전 1999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흔한 유형인 거대미완성 비세포 림프종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 이 흔한 유형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전체 림프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아주 빠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5년 뒤 생존율 55.4% 정도 되고, 남성이 약간 발생률이 높지만 결정적인 건 이제 평균 발병 연령이 높다는 겁니다. 63세가 평균 발병 연령이니까 고령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림프절 커져. 만져지는 애들은 정말 만져지니까 병원을 가게 되고, 그거 외에 아무 증상 없는 환자들도 있지만 있으면 발열, 39도까지 났다가 떨어졌다, 반드시 고막 체온이든 체온을 재서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고, 그 외에 체중 감소, 다이어트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체중이 계속 빠져, 한 달에 3kg, 4kg씩 막 쭉쭉 빠진다 하는 체중 감소, 그리고 야간 발한, 그냥 식은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침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게 발현되고, 열이 났다가 식은땀 나면서 열이 났다가 식은땀,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체 검진을 해야 되고, 신체 검진을 해도 안 만져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검사 CT나 PET-CT를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세부 병리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병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영상 검사와 진단을 다 한 후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림프절이 한쪽에만 있으면, 한 구역에만 있으면 1기, 여러 구역에 있기는 한데 횡격막 한쪽에 국한되어 있으면 2기,
횡격막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림프절이 있으면 3기, 그리고 그 외에 림프절 외 장기들, 간이라든가 뼈라든가 골수라든가 하는 이런 절외 장기에 침범을 하고 있으면 이제 4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T를 찍고 CT로 크기를 이제 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작아지느냐, 얼마나 없어지느냐로 반응을 평가를 하는 거고, PET CT는 이제 그 크기가 큰 게 림프종이냐 아니냐를 또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크기가 큰 림프종이 다 이 PET-CT에서 업테이크가 되고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CT랑 PET-CT를 꼭 같이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골수 검사, 척수 검사를 하는데 특히 척수 천절하고 예방적으로 척수 항암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콩팥을 침범을 하고 있다든가 콩팥 위에 부신을 침범을 하고 있다든가 뼈 주변에 큰 덩어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강 내에 큰 덩어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유방이나 뭐 고환을 침범하는 경우 뇌로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수 검사를 하고 항암제를 주입하는 걸 예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혈액내과 의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각과의 협조하에 조율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직 검사는 진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검사라서 저희가 반드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절개 생검 내지는 중심부 바늘 생검의 검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면에 잘 보이는 애들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잘 떼주는데 만약 이게 크기가 크면 이걸 다 떼면 이쪽에 좀 기능 이상이나 상처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혹시 이제 표면에서 찌를 수 있으면 얇은 바늘 말고 굵은 바늘로 조직을 좀 많이 뜯어내가지고 온전한 조직을 보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세포 알알이 떠오르다 나오면 이게 암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조직상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 무슨 암인지는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반드시 이렇게 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은 위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잘 보여도 환자가 전신 마취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면 절개 생검 함부로 못 하거든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국소 마취면 또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상 림프절은 이렇게 이게 2차 림프 소포 2차 옆으라고 하는 건데 배 중심이 있고 외투층이 있고 변연부가 있는 이런 질서 있게 배열된 구조가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배열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림프종이 되면 그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일단 세포학적, 일단 소포성 림프종 자체가 뭔가 이 소포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르죠. 그리고 소포성 림프종이 고등급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세포가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 림프구와 같은 비슷한 세포 유형에서 증식을 많이 하고 점점 커지잖아요. 핵도 커지고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3등급으로 갈수록 모양도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구조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제 소포를 보이는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가 미만성으로 갈수록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등급으로 가면은 거대. 이 애들이 림프구 정상보다 크니까 거대, 미만성. 이 소포를 유지하면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막 퍼져 있으니까 미만성, 비세포. 특징이 비세포니까 림프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형태학적인 이름이고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도 앞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부 유형으로 나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형태학적인 걸로 고등급을 이렇게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세부 유형은 이제 우리가 염색을 해서 어느 게 양성이고 어느 게 음성이다 는 거를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겠고 이건 허치킨 림프종인데 아주 특징적인 리드 스타인버그 셀을 확인하고 그 주변의 조직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호치킨 림프종을 감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진단이 다 되고 경기도 다 됐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얼마나 사나 완치가 가능하나 한데 이거는 또 세부 유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예후 예측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예후 예측 인자라는 게 있어서 나이가 61세 이상, 혈청, 젖산 살수소 효소, 활동 능력, 병기 그리고 림프절 외병소를 2개 이상 침범하는지 이걸로 점수를 나누고 또 그 활동 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것 같지만 객관적인데요. 내가 주간에 해가 떠 있는 활동 시간에 힘들던 어떤 병이랑 관련된 증상이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하루에 50%는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활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치료는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치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과 치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합병증, 손해를 잘 계산해서 이 환자는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되겠다. 해야 우리가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외래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치들 통계는 이제 개인의 치료 반응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제 평균적인 통계가 되겠죠. 어쨌든 저위험군일수록 당연히 예후는 좋을 거고요. 림프종의 치료는 또 오해하시는 게 모두 다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국소병기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수술로 띡 뗄 수 있으면 떼고 방사선 치료 영역에 들어오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기, 4기인 경우에도 우리 치료 미룸이나 전기 추적이 가능하고 증상이 발생할 때 치료를. 근데 고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단되면 바로 치료를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등급의 치료 기준이 뭐냐? 림프절 또는 외병소가 크기가 엄청 크다. 아니면은 큰 애들이 3개 이상 여러 개가 있다. 증상이 있다. 비장이 엄청 커져 있고 비장에 의한 압박 증상이 있거나 다량의 흉수 복수가 있다. 흉수 복수가 있으면 거의 4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림프 구수가 뭐 나날이 증가를 한다라든가 그 외에 다른 혈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저등급에서도. 치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투키마브 이거를 표적항체 치료제라고 부르는데 아주 초기에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스테디셀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 B 세포를 표적으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이게 항체예요, 항체. 항체라서 암세포에 딱 붙으면 이 항체가 이제 주변에 이제 공격 소스를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채 같은 걸 가져와서 구멍을 뻥 뚫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잡아먹히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T세포나 NK세포 같은 애들이 공격을 해서 터트리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3가지 작용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매개를 해주는 거죠. 이 치료제가.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는 표지자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분화한 세포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약 안 쓰죠. 급성 골수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이 약을 안 씁니다. 림프종에서만 쓰는데 또 B세포에서만 쓰고 하는 어떤 표적 치료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은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초기 알러지 반응은 이게 항체 치료제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그 외에 피로감, 탈모, 손발저림, 백혈구 감소에 따른 감염의 위험은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저희가 예방약과 항암제 조절, 용량 조절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또 뒤에 큰 섹션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다무스틴은 저등급에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인데 알키라제는 이제 우리 세포 분열하는 세포의 DNA를 손상을 시키고 그 손상시킨 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걸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제 2가지의 작용을 하면서 이제 효과가 좋고 비교적 잘 건들 수 있게 해주는 치료제고 여러 큰 연구에서 소포성 림프종, 외추세포 림프종, 변연부 림프종 그리고 말덴슈트롬 거대 마크로블로리네미아에서도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된 바 있는데 저기 리투키마브이 첫날 들어가는 거고 밑에 벤다무스틴 약이 첫날 둘째 날 들어가는 건데 화살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화살표 2번째 날이 밑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R찹이란 것은 탈모나 심한 감염 같은 부작용이 좀 더 흔하지만 그러니까 벤다무스틴 리투키마브는 전반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탈모도 별로 없는데 림프구 감소가 좀 있어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세심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든 항암이 다 마찬가지고요. 항암의 치료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때 점막염이 생기고 흡수장애가 생기면서 그 점막염이 생겨서 벌어진 틈을 타고 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중구가 감소되는 이 위험한 시기에는 우리가 촉진제를 투약해서 이 위기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의 림프종 환자의 치료 판단. 아까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도 우리가 63세라고 했죠. 평균 연령이. 그래서 80세인데 항체를 잘 할 수 있을까?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적합하냐, 취합하냐, 부적합하냐라는 거를 이제 의사가 빠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거는 치료의 이익에 비해서 부작용과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 이거는 또 나이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상태를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특히 걷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걷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 관여를 하는 거라서 환자가
이제 진료실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그 거리 동안에라도 이제 그냥 제대로 걸어 들어와서 앉아서 나 치료해달라 하고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앉았다 일어나고 걷는 그 동작 자체가 할 수 있으시면 치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그런 걷는 4m 걷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건 물론 백혈병 데이터긴 하지만 림프종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병원에서도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그 치료 합병증 80세면 치료 합병증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합병증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80세 이상에서는 치료 관련 사망률이 높아서 전체 생존이 좀 낮게 관찰돼서 치료 대상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도움이 될 환자를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준은 이제 걷는 거, 보행, 어떤 생활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 환자의 질환을 이제 모든 과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